최근에 제가 건축주 온라인 강의를 1강부터 50강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 100여 개의 영상을 월 6,990원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하시고 건축주 온라인 강의 수업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건축 실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건축법 해설, 건축 뉴스,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무 경험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바로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 부분은 다가구 주택을 매매할 때에 양도세 폭탄을 맞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또 건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위반 건축물이 5년, 그러니까 5번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없어졌는데요. 2019년 이후로는 이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세자금 대출이 연장 안 된다든지, 또 매매가 안 된다든지, 또 임대가 안 된다든지, 또 그 건축물에 영업행위를 할 때에 영업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 위반 건축물의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행정기관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예방과 안내, 이런 자료들을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나 좋아서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을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위반 건축 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반 건축물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위반 건축 행위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과에서 작성한 위반 건축물 예방 사례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방과 또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요, 위반 건축물 예방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반 건축 행위가 무엇이고, 또 위반 건축 행위의 종류, 행위 사례, 유형 분석, 그리고 적발 현황, 또 자주 듣는 질문에 관련된 답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부 말씀, 꼭 알아두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내용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행정조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시정 방안이라든가 행정조치 절차, 그리고 이행강제급 체납 징수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과에서 작성한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반 건축 행위에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위반 건축 행위인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은 신축, 증축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용도 변경, 대수선하는 행위가 바로 위반 건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와 신고 절차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을 하는 내용이 바로 위반 건축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용 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가 바로 위반 건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 받을 때 우리가 사용 승인 도서를 제출합니다. 일종의 준공 도서죠. 준공 도서를 내고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 다르게 이렇게 증축한다든지 또 불법으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바로 위반 건축 행위가 되겠고요. 건축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요. 불법 건축 행위로 인한 사고, 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건축주, 즉 관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위반 건축 행위의 정의와 그 책임은 바로 건축주
관리자 본인에게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반 건축 행위의 종류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단으로 신축하거나 무단으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 없이, 그러니까 신고 없이 무단으로 그냥 신축,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허가와 신고 없이 건축물의 옥상, 층별 면적차로 발생되는 그런 공간이나 마당이나 주차장, 건축선 후퇴 부분, 그리고 나대지 등의 조립식 패널, 경량 철골,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기둥 또는 벽과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리고 여기서 1제곱미터라도 건축하려면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좀 보십시오.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고 확장하는 것.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의 옥상, 층별 면적차로 발생되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나옵니다. 층별로 면적차가 발생하는 이런 공간에 경량 철골이라든가 조립식 패널로 이 부분을 사용해서 확장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제곱미터라도 건축하려면 허가를 득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는 빈 땅이죠. 빈 땅 위에 이렇게 불법으로 확장하고 만드는 것, 이 행위도 바로 무단 신축과 증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조권 위반 및 무단 대수선이 됩니다. 건축물 상층부 일조권 제한 등으로 후퇴한 부분,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에서 베란다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는 3층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4층부터 일조권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4층부에 비교적 큰 규모의 베란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퇴한 부분, 베란다에 경량 철골, 조립식 패널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바로 일조권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에 조립식 패널로 실내화를 시켜서 내부에서 이렇게 실내 공간을 확장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이 주요 구조부나 다가구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그리고 불에 견디도록 한 외벽 마감재 등을 임의로 증설하거나 해체, 변경하는 행위도 바로 무단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의 마감재를 해체를 하고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조립식 패널로 확장을 하는 내용이 바로 무단 대수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외벽을 해체하는 행위. 특별히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이 되겠습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은 대부분이 내력벽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건축물이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다가 건축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도 매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단 용도 변경 및 공작물 축조 신고 위반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을 할 때에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정하고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보시면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고시원 등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거로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작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작물 축조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에서 일정 규모가 넘는다든지 일정 높이가 넘는 그러한 공작물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대형 광고판, 높이 2m 이상의 담장 등을 축조할 때에 무단으로 축조하는 행위도 바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부분이 높이 2m 이상의 담장을 설치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작물 축조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는 행위도 바로 위반 건축 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위반 건축 행위 종류의 조경훼손이라든가 기타 위반이 되겠습니다. 조경훼손도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법적 의무사항인 조경을 철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중주택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내부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중주택이라든가 고시원, 또 이렇게 다중생활시설이죠. 이런 부분들도 각 실별로 취사시설이니까 싱크대를 설치를 하고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경우가 바로 취사시설입니다. 이러니까 이 취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다중주택의 요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취사시설 설치도 위반 건축물 내용이 되겠다. 자, 그리고 건축 제한선 또는 도로 경계선을 넘어 건물에 차양을 설치하거나 중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제한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관지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3m를 후퇴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요. 3m 부분에 무단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차양을 설치를 해서 건축선을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기타 위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위반 건축 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반 건축물 총정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정도쯤이야 남들 다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무단 증축을 하는 위반 건축 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 행위 사례에 무단 증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불법 건축물의 약 9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이 정도쯤이야 남들 다 하는데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말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무단 축조하는 경우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 유형으로는 콘크리트, 철골, 조적, 그리고 조립식 패널, 경량 철골, 우리가 렉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경량 철골로 불법 확장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철파이프, 천막, 컨테이너 등 이렇게 무단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지붕 위에 이렇게 경량 철골로 또는 조립식 패널로 이렇게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A씨는 허가 없이 경량 철골 구조로 무단 증축한 사실이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그런 사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무단 증축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무단 증축 이 부분은 용적률이라든지 또 일조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한다든가 또 옥상을 이렇게 불법으로 확장해서 무단 증축하는 그런 사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테이너를 현장에 갖다 놓고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CC는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 무단 증축한 내용이 되겠죠.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공지에 이렇게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잘못하는 경우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건축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을 현장에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허가를 받고 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현장에 갖다 놓고 무단으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컨테이너에 바퀴를 달면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건교부 질의회신을 보니까 2007년 7월 25일에 이러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동식 컨테이너를 적재 간이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장에서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그 하부에 바퀴를 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퀴를 달아놓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컨테이너를 현장에 설치해 놓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건축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임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이동식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물로 본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컨테이너에 바퀴를 달면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고 분명히 이 부분을 적재 간이창고라든가 건축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과태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단 증축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무단 증축은 구조나 화재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서 사고나 재해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다. 자, 이 사례를 보시면은요, 단독주택인데 평지붕 상단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붕을 축조해서 그 하부를 창고로 사용하여 하는 행위가 시정명령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평지붕이었는데 이 부분을 불법으로 이렇게 증축을 해서 이 하부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양열 공간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요, 태양열 이 하부 공간을 건축물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위반 건축물을 단속을 하는데, 인공위성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하부에 이러한 공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부를 막아서 건축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공간도 역시 건축의 무단 증축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비워놓고 사용하셔야 되지, 이 하부를 막아놓고 이렇게 건축의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무단 증축의 행위가 된다. 이 내용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례는 카페에 관련된 무단으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즉 카페라든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이러한 공간을 무단으로 내부를 2계층, 그러니까 복층 구조죠, 복층으로 개조하여 시정명령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근린생활시설의 카페 복층에 관련된 내용은 1.7m 이내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정식으로 허용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복층 구조로 했을 때 이 복층에 1.7m 이하, 그리고 하부도 1.7m 이하로 해야만 우리가 복층으로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페 복층 허용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복층 허가에 관련된 내용은 영상으로 한번 내보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질의회신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카페 복층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에게 한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무단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불법으로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무단 증축을 해서 이 부분이 붕괴가 되면서 사고가 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반 건축물 총정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무단 대수선이나 일조권 위반을 했을 때 이러한 건물의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단 대수선과 일조권 위반에 관련된 그리고 기타 위반 건축 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대수선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 공사는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단독주택을 무단으로 내력벽을 철거하고 철골 기둥을 증설하여 경찰서에 고발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조가 연화조 구조물의 건축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고 나는 부분이 이러한 건축물인데요. 오래된 건축물, 즉 연화조 같은 그런 건축물들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화조는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건축물의 기둥이라든가 이런 벽을 만드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이 건축물이 오래되면은 사실 이 벽돌에 대한 구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을 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에 구체적인 구조안전이라든가 구조계획을 잘 세우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구조안전 확인이라든가 구조설계를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요. 무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단층 구조물을 리모델링해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사망하는 사고도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구조안전 진단이라든가 구조 설계를 꼭 하시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화조 건물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가구를 늘려서 가구 쪼개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가구를 늘려서 네 가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구를 쪼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에서 무단으로 가구 간 경계벽을 설치해서 가구 수를 늘리는 경우가 돼서 이런 부분도 경찰서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가구 쪼개기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두 가구였는데 이렇게 쪼개서 네 가구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특히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가구를 늘리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일조 제한 등의 위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조권 제한을 받게 되면은 특히 4층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3층까지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4층 부분에서 일조권을 이렇게 후퇴를 하다 보니까 베란다 공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란다 공간을 불법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조권이라든가 예전에 도로사선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로사선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을 후퇴한 부분, 그러니까 주로 상층부가 되겠죠. 4층이나 5층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여 위반하고 적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구조물의 안전이라든가 또 하중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특별히 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해서 이렇게 불법 확장하는 부분은 매우 위험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량 철골로 짜서 불법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은 베란다, 일조권 제한에 따라서 후퇴한 부분에 경량 철골 구조로 무단 증축하여 경찰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양성화가 안 됩니다. 양성화가 안 되고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시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행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위반 얘기 되면은 이제 이행강제금을 내고 매매도 안 되고 전세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영업행위도 안 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규정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무단 용도 변경 그리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위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허가나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무단 용도 변경이 됩니다. 용도 변경도 우리가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는데 신축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이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오게 되면 공사를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변경되기 때문에 사용 승인 신청을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불법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무단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공작물을 신고 없이 무단 축조할 때는 행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작물도 신고 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정 규모라든가 높이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신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고 절차 없이 그냥 무단으로 축조하는 행위는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보시면은요. P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서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킨다.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가 나오는 부분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K씨는 공작물 신고 없이 담장을 무단으로 축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담장 같은 경우는 2m 이하까지는 신고 없이 우리가 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m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고 구조 설계와 구조 안전 확인도 밟아야 되기 때문에 2m 이하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용도 변경과 공작물 축조 신고도 이런 위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기타 위반인데요. 건축물 소유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대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나 이를 어길 시에는 건축법
건축물 유지 관리를 적용해서 행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할 때에 사용 승인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공이죠. 사용 승인 시점에는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또 시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대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았는데요. 자, 사용 승인 이후의 시점에 책임은 바로 건물주나 건축물의 관리자가 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가 사용 승인 이후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지 관리도 준공을 받은 그 도서대로 적법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받느냐? 바로 건물주나 건축물의 관리자가 책임을 받게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중주택의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이 적발돼서 시정명령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중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죠.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 실내에 취사시설, 그러니까 싱크대라든지 이렇게 전기레인지라든가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내에 이렇게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사례를 보시면은 적용 면적을 훼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적용이 있었는데 적용 면적 일부를 훼손해서 적발되어서 적용 훼손으로 관할 경찰서 고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보면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대지 면적의 5%를 적용 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인 사항이죠. 법적인 사항인데 나중에 준공 후에 이 적용을 다 이렇게 허물고 이렇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위반 건축물이 되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위반인데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선 후퇴 공간에 천막 구조물을 설치해서 건축선 기준 위반과 무단 증축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우리가 예전에 미관지구라든가 현재 경관지구 또 각 지자체별로 건축선 후퇴에 관련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3m를 후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m 건축선 후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천막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다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정명령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총정리 4편이 되겠습니다. 항공 촬영으로 다 걸리게 됩니다. 위반 유형 분석과 적발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과에서 작성한 내용인데요. 위반에 관련된 유형 분석을 2020년 기준으로 작성한 부분이고요. 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위반 종류를 보시면은 중축, 그리고 용도 변경, 대수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위반에 대한 유형을 보시면은 1조 및 기타 제한으로 증축이 불가한 부분에 증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한 위치를 보시면은 옥상 위라든가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그리고 기타 부분이 무려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이 불가한 부분, 용적률 위반이라든가 또 일조권에 관련된 위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78%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기타 증축은요, 대지 내 공간이라든가 옥상 위, 그리고 노출된 계단실 상부, 도로 후퇴 부분, 주차장 위, 그리고 기타 부분이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증축에 관련된 내용, 무단으로 공간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택을 근생으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임대 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 정도가 되겠다. 자, 그리고 가구 수가 증가된다든지 지붕틀을 해체하고 수선하는 부분도 7%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가구수 증가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수를 증가하는 이런 부분은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5가구 이내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보다 더 임대 수익을 놓기 위해서 5가구로 준공을 내놓고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쪼개서 9가구, 10가구를 만들어서 가구수를 증가하는 내용이 바로 가구수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에 관련된 위반 유형 분석을 보시면은 증축 불가한 부분이 78%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이 옥상 위라든가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 외 시설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증축과 용도 변경, 대수선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증축에 관련된 부분이 무려 82%로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유형을 보시면은 대지 내 짜투리 공간을 불법으로 확장하는 부분, 도로 후퇴 부분에 증축하는 내용, 그리고 대지 내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에 중축을 해서 임대하는 부분, 또 노출된 계단실 상부라든가 주차장, 옥상, 노대는 이제 발코니를 말하는 거죠. 발코니 부분도 중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짜투리 공간이라든가 여유 공간을 불법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이 무려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택시설이라든가 주택 외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중축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용도 변경은요,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근생을 위락시설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16%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수선 부분은 방화구역을 해체해서 방화구역을 위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화구역은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 방화를 위해서 구획을 하는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방화문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철거를 해버리면 방화구역이 해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수선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계단 철거라든가 기둥 제거 이런 내용도 2%가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용도 변경 대수선도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유형별 위반 건축물 비율을 보시면요, 어떻게 적발이 되는지 이 부분을 통계로 좀 잡아놨는데요.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이 바로 항공 촬영입니다. 항공 촬영이 64%인데요. 항공 촬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이 부분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 매년 정기적으로 촬영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을 잡아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적발 유형이 바로 민원 제보입니다. 민원 제보가 무려 34%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의해서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근생 같은 경우는 상가의 소유자끼리 이렇게 고소 고발이 오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또 이 불황이다 보니까 이 옥상을 불법으로 확장해서 영업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테라스 부분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같은 경우도 이 주변의 상가 소유자가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유형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민원 제보가 무려 34%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세입자가 이렇게 나가면서 또 고소하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걸릴 수밖에 없다. 항공 촬영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지붕을 촬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걸리게 되는 거고, 또 내부의 불법 증축이라든가 불법 확장 부분은 거기에 살았던 민원인이라든가 또 주변의 민원인이 제보를 해서 걸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무려 34%가 민원에 의해서 걸린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관기관 통보라든가 기타 접수는 뭐 1%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이 항공 촬영과 민원 제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고 항공 촬영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도별로 위반 건축물 비율을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이 50%고요. 주거용 건축물이 4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이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또 옥상을 확장한다든가 대부분이 주거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위반 건축물 비율을 보시면은 거의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이 50%에 육박하게끔, 그러니까 반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반 건축물 안내 가이드에 당부 말씀이라고 해서 이 특별하게 언급을 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위반 건축물 총정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마 위반이겠나 하고 위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증축이라든가 확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단 증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증축에 관련된 유형이 바로 무단 증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려고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도 계속해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위반해도 큰 문제는 안 되겠지 하고 무단 증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위반한다. 위반 행위를 하면서 설마 이 정도 또 내 집에서 이 정도 확장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나 하고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위반하는 행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법 증축을 하고 위반이 걸려서 왜 이렇게 걸렸나라고 따지게 되면은 이 부분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이 시정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이 문서로 남기 때문에 결국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공사 전 건축가에 문의해라.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내가 준공 후에 공사를 더 하고 싶으면 구청 건축가에 문의를 해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건축 행위라도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을 확장해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요. 업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건축가에 확인해라.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업자는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현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건축가에 확인하라고 해당 구청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당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꼭 지키면서 여러분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반 건축물 총정리 5번째 시간인데요. 20년이 지나도 걸리게 된다.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건축물에 관련된 양상화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내가 지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을 샀을 때 전 소유자가 위반 행위를 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건축물을 샀는데 이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대답은 전 소유자가 위반 부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승계된다. 그리고 반드시 위반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에 건물을 매입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걸 한번 제가 만들어서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위반 행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면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그게 아니면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가시게 되면은 베란다 부분을 불법 확장한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깨끗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조심해서 잘 살펴보고 매입을 해라. 여기서 결론은 전 소유자 위반 사항은 현 소유자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현재 건물주가 책임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꼭 살펴보시고 건축물을 매입할 때 위반 행위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왜 지어졌을 때 바로 단속을 못했나? 처음에 지어졌을 때 단속을 했으면 되는데 왜 뒤늦게 와서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이런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적발은 진정민원이나 항측 또 타부서 통보 등에 의해서 조치되는 만큼 즉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상에 건축물을 준공하게 되면은 이 교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구가 있고 B구가 있는데 A구에서 건축물을 준공하는데요. 이 부분을 1년 안에 B구에서 교차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구에서 A구에 새로운 건축물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점검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단속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 차량이라든가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적발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항공 차량의 경우에 지어진 지 2년이나 30년 전 것도 적출되고 있다. 그래서 위반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최근에도 저희 지인이 저에게 문의 전화가 왔는데요. 20년 동안 사용을 했답니다. 20년 동안 베란다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항공 촬영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에 걸려서 시정명령 통보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2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단속이 됐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위반한 것은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여러분이 그 인식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그러한 건축물도 적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의를 하시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아무리 문제 없다라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건축물을 사거나 또 매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이 어렵다. 그러나 결국은 적발되게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했다. 사전에 반드시 건축과의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피해를 예방해 주십시오. 제가 4편에서도 구청에서 당부하는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요. 공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이렇게 건물 쪽에 다가가서 현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해라.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벌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말고 꼭 구청에다가 물어보시고 이 부분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믿지 마시고 꼭 건축가의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개발 예정 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개발 지역에서도 위반 건축물은 예외 없이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고 있으며 다만 사업 시행인가가 된 지역은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예정 지역도 표기된다. 또 사업 시행인가 된 지역은 행정조치를 유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전화 온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개발 예정 지역에 이렇게 불법으로 건축한 행위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재건축 개발 예정 지역에 옥탑 부분에 주거로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고 세 가구가 이렇게 다가구였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세무과에서 이 부분을 적발을 해서 주거로 사용했다라는 감사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가구가 다세대가 되면서 이렇게 중과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이미 철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 건축물이 다 철거돼 버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중과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감사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행정소송이라든가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면제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옥상 부분을 불법으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감사에 걸려서 나중에 다주택자로 중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면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시정 완료될까지 1년의 이외 범위 안에서 고액의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법에서는 1년의 이외 범위 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행 강제금은 계산하는 산정식이 있는데요. 이 산정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서도 이 이행강제금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경찰서에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이 되게 되면 또 벌금이 부과된다. 이 내용도 좀 꼭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제 철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합니다. 최근에는 강제 철거하는 그 철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이제 벌금으로 이렇게 이제 과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되냐면은 주변에서 민원 넣는 경우, 그러니까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주변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이 철거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철거 소송을 해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달라고 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강제 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걸리면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고 재산권 행사 제약 및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영업행위에 관련된 제한행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제가 수차례 여러분에게 매매도 어렵고 전세자금 대출도 연장이 안 되고 또 영업행위 신고도 안 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권 행사나 영업 제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을 사칭해서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해 주겠다고 접근해서 금품을 요구한 그런 사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건축과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줄 테니 돈을 달라. 이런 경우에는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이 좀 매우 조심하고 사기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총정리 6번째 시간인데요.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와 체납징수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또 건축물을 매수할 때에 그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절차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물 대장인데요. 건축물의 층별 용도 및 주요 구조, 그리고 건축물의 대지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또 층수 높이, 건축물 대장의 위반 표기 여부가 이 건축물 대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되었을 때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이 발급하시면은 건축물 대장 첫 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위반되어 있는지 건축물 대장 뒤편을 보시면은 몇 월 며칠 어떤 내용으로 위반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사람으로 치면은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같은 거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나 건물 등기부 등본이 되겠는데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구조가 나와 있고 또 갑구, 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경매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재산권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 이렇게 민사상으로 해당 토지에 관련된 저당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압류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건물 등기부 등본 또 토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부 등본은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있고 건축물 대장은 이제 민원 24시나 이런 자료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무료고요. 또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은 유료로 우리가 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부와 현황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라든가 건물 등기라든가 건축물 대장, 우리가 이제 서류라고 그러죠. 정식 서류와 현장에 갔을 때 현장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현장을 여러분이 가셔서 확인해야 된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축물 대장이 깨끗한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아직 걸리지 않은 말 그대로 잠재적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재적 위반 건축물. 아직 위반 건축물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현장에 가시면 위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또 옥상의 중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눈으로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공부와 현황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이제 기타 공부에는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 대장, 임야도, 토지 면적, 지목, 대지 경계 등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축물 대장과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그 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서류와 현장이 맞아야 됩니다. 서류와 현장이 맞지 않는 경우에 잠재적 위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여러분이 샀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은 그 부분을 모조리 다 승계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위반 건축물은 자진 정비, 그러니까 스스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 정비가 뭐냐면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자진 정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원상복구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원칙은 뭐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자진정비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에 신속하게 자진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정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갈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므로 부과된 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벌금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버리면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과하게 되면은 부과된 금액을 받고 이제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주는 아니 내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다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도 좀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벌금을 받고 원상복구를 했다면 그 벌금을 취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원칙은 뭐냐면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므로 부과된 후에는 자진정비를 해도 그 부과된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전에 자진정비를 해야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고 자진정비를 하더라도 그 부과된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민원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행강제금 납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시정 대상자는 건물주겠죠. 건축주, 그리고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에 관련된 유지관리는 건물주나 그 건축물의 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 대상자는 말 그대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진정비이기 때문에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 전에 꼭 자진정비를 해야만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미 부과돼 버리고 나서 자진정비를 해도 그 부과된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되는 내용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이란 건축법 및 관련 법규 등 불법 구조물이 현행법에 적합할 때에 하나여 행정조치, 그러니까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납부 그 행정조치 후에 허가 또는 신고 처리를 통해서 적법화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적법화하는 거하고 양성화하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적법화는 뭡니까? 건축법과 관련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맞도록 이렇게 원상복구하고 허가라든가 신고 처리를 하는 게 적법하고요. 양성화 같은 경우는 불법이 있는 그대로를 양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 부분이 불법이지만 이 뭐 10년마다 뭐 15년마다 이렇게 양성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양성화의 어떤 특별법을 마련해서 뭐 서민의 뭐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서민의 또 애로점을 뭐 구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양성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양성화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종종 이렇게 양성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화는 불법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고 적법화는 이렇게 추인 절차 이 고발이라든가 뭐 원상복구 다 끝나고 나서 허가 또는 신고 처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적법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합법화 시키는 거죠. 합법화하는 방안이 바로 이 추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청 대상자도 이제 건축주가 되겠죠. 건축주가 되는데 뭐 증축이라든가 또 건폐율이라든가 뭐 용적률이 좀 남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추인 절차가 가능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꽉 찼다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살펴보고 또 일조권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추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행정조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행정조치 절차를 보시면은 사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사전 통지는 이제 미리 한번 통지하는 거죠. 위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로 이렇게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사전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정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시정을 해라, 원상복구를 해라. 위반에 관련된 내용을 디테일하게 기재를 하고 이 부분을 시정을 해라, 이렇게 시정 명령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정이 안 된 경우에 시정 촉구를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왜 시정을 안 하느냐? 좀 시정해라. 시정 안 하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시정 촉구를 하고요. 그래도 이제 시정을 안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이 정도 나오게 된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부과 예고를 하고요. 그래도 시정을 안 하게 되면은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발은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발하게 되면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써야 되고 뭐 불편한 행정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이때까지는 자진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도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꼭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입니다. 2회 이내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2회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1회가 나옵니다. 1회. 그래서 보통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2번 나가는 구도 있지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뭡니까?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든가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등에 제한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매 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은 전 주인이 불법한 것은 새 주인에게 다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살 때에 전 주인이 불법을 했다면은 그거를 원상복구하고 나서 건물을 매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새 주인에게 승계가 된다. 자, 그리고 매매할 때 보통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요.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위반 건축물이 찍혀 있다면 담보대출이 불가하고 또 거기에 사는 분들이 전세대출이 있을 때 전세대출 연장 불가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이제 현장에서는 불편한 일이죠. 전세대출이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2층이 근생이라든가 또 일반 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비주거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영업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영업허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영업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약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건물주와 이 세입자 간에 어떤 분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로 부과되고 징수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요. 그러면 이제 벌금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지 않게 되면은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은 우리가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독촉고지서, 또 안 내게 되면 이제 압류가 나가는 거죠. 압류가 되고 여기서 또 체납할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차량이라든가 이제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 거죠.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그리고 압류 통지서를 통보하고, 그렇게 해도 이제 안 되게 되면 이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처분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행강제금을 받았다는 거는 건축물이 있다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낼 수밖에 없죠.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위반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그러니까 무단으로 불법 확장, 불법 증축이죠. 전기 단속 및 항공 촬영을 통해서 모두 적발되고 있다. 제가 항공 촬영이 64%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 우리가 보는 부분이 34%죠. 그러니까 민원으로 34%가 걸리고 항공으로 64%가 걸린다. 거의 100%가 걸린다. 20년이 지나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적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행정처분,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 1제곱미터라도 건축 행위를 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제곱미터라도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 최근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2.7제곱미터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2.7제곱미터. 이거는 뭐 한 평도 안 되잖아요. 한 평도 안 되지만 어떻게 걸렸느냐? 항공 촬영을 통해서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꽤 긴 시간이 지나서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자진정비를 하겠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이 위반 건축물 단속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화되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호소하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시정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원상복구 외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원상복구 외에는 답이 없다. 안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돈만 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전세대출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또 영업허가라든가 이런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머리 아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위반 건축물 총정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정의, 또 위반 사례, 또 적발 유형, 그리고 또 행정조치, 그리고 또 체납 징수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요. 거의 뭐 ABC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해당 구청에서 특별하게 또 민원인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고시원에 관련된 무단용도 변경, 또 그리고 다중주택에 관련된 무단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대한 무단용도 변경을 여러분 좀 특별히 주의하시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적발 사례 또 행정조치에 관련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영상 후반부까지 끝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반 건축물 총정리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총정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시원에 대한 무단용도 변경, 그 적발과 처분 사례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생활시설, 그러니까 고시원이죠. 고시원이 우리가 법적으로 다중생활시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다중주택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중주택.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다중주택이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건축법으로 다중생활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업입니다. 고시원업. 자, 다중생활시설에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다중생활시설에서는 이 설치할 수 있는 내용과 또 설치가 불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설치 불가한 게 뭐냐?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 뭔지를 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각 실별로 개별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샤워는 가능하지만 취사시설이면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바로 취사시설인데요. 취사시설은 말 그대로 싱크대죠. 우리가 싱크대에 우리가 이제 싱크 이렇게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여기에 가스레인지라든가 전기 쿡탑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음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취사시설입니다. 취사시설. 자, 이동식 가스 부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식으로 가스 부스터 있는데 이 부분은 취사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뭐 밥통도 취사시설로 보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게 말 그대로 주택처럼 싱크대가 있고 이 가스레인지라든가 전기레인지가 있어서 말 그대로 주거시설처럼 독립된 주거시설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취사시설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에 욕조가 설치할 수 없다.
우리가 샤워기는 설치할 수 있지만 욕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각 실별로 개별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하다. 자, 그리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은 공용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 내부에 취사시설은 안 되고, 또 싱크대도 설치 안 되고, 또 샤워실 같은 경우도 욕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중주택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중주택은 우리가 이제 각 방에 이렇게 별도의 화장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내부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하게 되면은 위반 건축물로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고시원에 관련된 불법 용도 변경이 뭐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개별 취사시설, 가스레인지, 전기 쿡탑, 싱크대, 렌지 후드 등을 설치하는 등 원룸으로, 그러니까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다음에 임대하고 사용하는 경우다. 고시원은 말 그대로 다중생활 시설인데 이 각 실에 이런 용도를 설치하게 되면 말 그대로 단독형 원룸이 되는 거죠. 단독형 원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 용도 변경이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반하고 바닥 또는 벽을 무단으로 증설하여 허가받은 호실보다 많은 호실로 불법 대수선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 다중생활 시설에 관련된 건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그러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법으로 호실을 많이 만들고 또 무단 증설하는 경우 바닥이라든가 벽을 새롭게 만들어서 또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반하는 부분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 공용시설을 다중생활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임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불법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지하층이나 공용시설을 다중생활시설로 이렇게 개조해서 각 세대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불법 용도 변경이 된다. 자, 여기서 시정 대상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건물주겠죠. 건축주와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러니까 이 건물주가 혹시 뭐 2층, 3층을 이렇게 임대를 줬는데 이 점유한 사람이 이거를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건물주도 책임이 되는 거고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어떤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을 할 때에 불법 용도 변경을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의 책임은 건물주도 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이 같습니다. 먼저 사전 통지를 하고 시정명령 나오고 시정 촉구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은 반드시 적발되며 그에 따른 처벌 및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므로 건축행위 시 허가나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기 바랍니다. 자, 위반 건축물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죠?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금이 바로 이제 텍스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불법으로 방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고시원을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랑 문제가 되냐면은 소득세에 관련된 탈루와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세금 탈루죠. 방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소득이 많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소득세를 탈루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벌금이 나오는 거죠. 벌금이 나와서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5천만 원 정도의 세금 탈루 혐의로 이렇게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아서 그동안 많이 벌어놓은 이 금액을 한꺼번에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무조사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축가에서 세무과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좀 질이 안 좋은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 민원이 많은 경우, 그리고 좀 규모가 큰 경우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무조사가 더 무섭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발 시 행정처분 내용인데요. 관할 경찰서에 고발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108조 111조 규정에 따라서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게 되면은 경찰서 가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벌금을 맞게 되는 겁니다. 벌금을 맞게 되고요. 고가의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 반복적으로 부과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근생 부분이고 뭐 주택에 관련된 뭐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 근생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칙대로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어 각종 영업허가 행정사항의 제한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적발시 행정처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관련된 적발 사례인데요. 자, 인천시 용현동 인하대 후문에 고시원이 있었는데 이 고시원은 취사시설을 설치해서 원룸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월세로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언론 기사를 보면은요, 주로 대학가 근처에서 이러한 적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러한 방 안에다가 취사시설을 다 설치를 한 경우에 이 부분을 이제 임대를 줬는데 단속이 나오게 되면은 취사시설을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고시원 점주가 학생들에게 한 달 동안 다 나가라. 그리고 이 취사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학생들에게 들어와라.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가 근처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자, 여기 경우도 인하대 후문에서 취사시설을 설치해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월세로 임대하다가 적발됐다. 이 내용이 적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을 보시면은 적발 후에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도 그 위반을 시정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2,800만 원을 부과를 했답니다. 2,800만 원을 부과한 다음에 너무나 금액이 세기 때문에 이 취사시설을 철거하고 자진적으로 시정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비와 임대계약 해지 등으로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자, 이거를 철거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고, 또 철거하는 부분에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고, 철거 부분에는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또 뭐 벽지를 바른다든가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00만 원을 부과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만큼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상복구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원상복구 후에 임대계약 해지라든가 임차인과의 어떤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민사분쟁이 발생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주안역 인근 고시텔에 고시원과 단독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서 단독주택 부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호수를 증가시켜서 무단 대수선 및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인근 영업장의 신고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영업장에서 저 건축물 이상하다. 그리고 영업장에서 신고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민원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이제 3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영업자끼리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아졌고요. 이 내용도 보시면은 무단으로 대수선하고 숙박시설로 변경해서 영업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큰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시정 조치를 보겠습니다. 자, 처분 사례는 원상복구를 위해 칸막이 철거, 단독주택으로 다시 원상복구한 다음에 시정 완료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비와 영업피해 등 약 2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복잡해지는 거죠. 철거하고 뭐 철거비도 내야 되고 영업피해를 봐야 됐으니까 또 영업피해 관련된 내용도 봐야 되고 또 민사분쟁도 발생하고 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무단 용도 변경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행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이 다운받으시려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좀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불법 건축 행위 신고 관련된 내용은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불법 용도 변경이나 무단 중축이나 이런 내용들은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해당 지자체 건축과의 어떤 그 직원들 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이렇게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는 그런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한테 신고를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원을 신고하게 되면은요, 이 부분은 100% 조치를 해야 됩니다. 100%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위반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위반하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위반 건축물 총정리인데요. 제가 종종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내보내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위반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은 100% 원상복구를 해야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고, 이러한 단속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가에게 대단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 자료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잘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잘 공부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사업장에 또 여러분 건물에 주의 깊게 또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위반 건축물 총정리 시간을 마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